Fazab Simean Butrus Anta Juan Mesih Abnu Allah Lai.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237을 가다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가볼 나라는 저희가 지금까지 가보지 못했던 나라 중에서 선정할 건데요. 237을 가다 자체를 너무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오늘 함께 갈 나라는 저와도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께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막상 이 나라에 대해서 뭔가 말해보라고 하면은 딱히 무언가를 말하기가 힘들 수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갈 나라는요, 이미 제목에도 나와 있고 썸네일에도 나와 있겠지만 아랍에미리트, 흔히 UAE라고 부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아랍 국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일단 석유, 기름국이죠. 그 석유 때문에 부자들도 많죠. 네, 엄청난 스웩을 자랑하는 마치 만수르 같은 그런 부자들 떠오르고요. 이 만수르가 아랍에미리트 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또 특유의 전통 복장, 이렇게 남성분들은 하얀색 옷, 그리고 여성분들은 검은색 옷을 딱 이렇게 풀로 장착해서 왠지 사막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함께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될 수도 있고요. 낙타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엄청 더울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이 아랍 국가 하면은 무슬림 떠오르겠죠. 네. 아랍 국가 대부분이 이슬람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축구 좋아하다 보니까 국가대표 대항전 할 때 중동 국가들하고는 저희가 지겹게 마주치잖아요. 한국하고 중동 국가들이 붙을 때가 많은데 아랍 국가들하고 붙을 때는 솔직히 한국의 축구 팬들이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죠. 그 악명 높은 침대 축구도 있고 아랍 국가만의 독특한 또 정서도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거부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랍 국가들이라고 해도 대단히 그 수가 많아요. 이 아랍권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묶어야 되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데요. 이란 같은 나라를 아랍권으로 묶을 수도 있고 안 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북아프리카 나라들이 엄연히 아랍권이거든요. 그런데 또 어떻게 구분하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랍권을 어디까지 가져가느냐, 그거는 또 구분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이 아랍 국가들끼리도 모두 각자 가진 특성이 있어서 어느 한 가지로 또 정의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 전통 복장들도 다 똑같아 보이잖아요, 우리 눈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다 달라요. 나라마다 이걸 입는 방법들이 다 다르고 어떤 색깔로 입는지도 약간 묘하게 다르고요. 그리고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리느냐, 이런 것도 유행이 나라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옷 입는 거 가지고도 나라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랍 국가들이라고 해서 도매금으로 하나로 묶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 나라는 아랍에미리트인데, 아랍에미리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또 축구 얘기를 하게 되는데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 아랍에미리트랑 좀 인연이 있게끔 돼요. 여러분 축구 유니폼 보면은 그 스폰서가 붙잖아요. 그런데 그 스폰서 중에서 플라이 에미리츠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그 상당히 많은 팀들이, 프로팀들이 플라이 에미리츠를 입고 경기를 하죠. 그 메인 스폰서가 바로 에미레이츠 항공이기 때문이에요. 그 에미레이츠 항공이 바로 아랍에미리트의 국영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지만은 우리가 흔히 아는 부자라고 하면은 만수르 또한 아랍에미리트의 아주 유력 왕실의 한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럭셔리한 이미지로 또 빠지는 것 같아요. 아마 아랍에미리트 하면 여러분들이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보다도 두바이라는 도시를 더 잘 알게끔 될 것 같아요. 두바이에 있는 일단 건물들이 엄청나게 멋있는 건물들이 많죠. 일단 엄청나게 높고 잘 만들었고, 그리고 대단히 좀 독특한 외향을 자랑하는 뭐 버즈 알 아랍이라든지, 뭐 정말 세계에서 내노라 하는 고층 빌딩 중에 하나인 부르즈 칼리파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펼쳐지는 분수 쇼라든지, 또 두바이의 쇼핑몰들의 그 화려함이라든지, 뭐 그냥 뭐 두바이 하면은 뭐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썰인지 진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두바이에 있는 한 사람의 지갑을 찾아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살해하겠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더니만 8억이 들어왔다더라. 할렐루야.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하면은 왠지 돈 많고 왠지 수행 넘치는 사람들이 가득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라가 엄연히 무슬림 국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교지로서 아랍 국가, 특히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를 생각하면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렇게 좋은 생각이 들진 않을 거예요. 교회에서 뭐 무리하게 아랍 국가로 캠프를 갔다가 뭐 피랍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그런 사례도 있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의 기준은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이겠죠. 무슬림이 아닌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탄압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미지도 있을 거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좀 부정적인 그런 교회에서 바라보는 아랍 국가들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애증의 관계인 게 아랍 국가들은 원래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런 땅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국가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오늘 저희가 가볼 나라는 그 중에서도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이제 UAE라고 하면은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라고 하는데요. 유나이티드 들어가는 나라가 또 뭐 어디 있죠? 가장 유명한 나라가 바로 USA겠죠. 미국이겠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자, 비슷해요. 여기도 아랍에미리트가 어떤 한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7개의 작은 나라들이 연합한 그런 느낌의 나라입니다. 이걸 토후국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했을 때 그렇게 되고, 그걸 이 나라 말로 했을 때 이마라트가 돼요. 그 이마라트들의 연합체, 그래서 에미레이츠가 되는 겁니다. 총 7개의 나라가 있는데요. 7개 토후국이 아부다비, 두바이, 여기까지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나머지 5개가 샤르자, 아지만, 알쿠아인, 라스 알 카이마, 푸자이라, 이렇게 7개 토후국이 연합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러면 7개 나라가 되게 균형 잡히게 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가 않죠. 미국만 해도 50개의 주가 다 이렇게 평등한 그런 크기나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긴 더 심해요. 일단 우리한테 되게 유명한 도시는 두바이예요. 그러니까 두바이가 도시라기보다는 토후국이에요. 이마라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실제 수도는 아부다비죠. 아부다비고, 아랍에미리트의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부다비밖에 안 보여요. 국토 대부분이 아부다비고요. 나머지 그 토후국들은 거기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국토의 85%를 아부다비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부다비가 가지고 있는 국토의 대부분은 사막이고, 그리고 실제로 발전이 돼 있는 도시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눈부시게 발전한 곳이 사실 두바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아부다비가 큰형님인데 두바이가 둘째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실제로
UAE의 대통령,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 역할을 하는 분은 아부다비의 이제 지도자고요. 그리고 두바이는 이제 제2인자, 국무총리쯤 되는 그런 역할을 항상 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두바이가 너무 발전을 많이 하니까 아부다비에서 좀 시샘을 하기도 했다고, 그렇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두바이에서 가장 어려울 때는 또 아부다비에서 도와주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두 토우국이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다른 5토우국도 나름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랍에미리트 역사가, 아랍에미리트로서의 역사는 상당히 짧은 편이에요. 상당히 짧은 편이고, 그 이전에는 이 지역이 어떤 국가로서의 기능을 했다고 보기는 솔직히 좀 힘들어요. 작은 어촌에 더 가까웠고, 한때는 여기가 의외로 포르투갈이 이 지역을 다스렸던 적이 잠깐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색깔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기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가 국가가 아니었어요. 국가가 아니고 사실상 이 페르시아만의 해적 집단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여길 보고 그냥 대놓고 여기를 해적 연안이다, 파이리스 코스트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기도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기능을 하기 시작한 게 진주 산업이 이제 발전을 하기 시작했대요. 여기가 어촌이었으니까 여기서 나는 해산물을 통해서 이제 뭐 조개나 이런 걸 통해서 진주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진주를 주로 인도에다가 이제 수출을 하면서 조금씩 발전을 하나 싶다가 진주 양식이 개발된 거예요. 인공으로 이제 진주를 양식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이 발견하면서 자연적으로 진주를 추출하는 이 아랍에미리트의 산업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이 이 지역을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보호령으로 삼게끔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일단 뭐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런 지역들이 이제 영국이 그 당시만 해도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관리하기 좋은 거죠. 영국은 그냥 섬나라에 불과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곳곳에 거점이 필요한데 유럽 땅 내에는 영국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외로. 그러면은 뭐 지브롤터 이런 곳들이 이제 한계이고, 이제 북아프리카 및 인도 그리고 아시아 이런 곳들, 그리고 호주까지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중간 거점이 없으면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 거점을 삼을 곳이 어디냐? 중동인 거죠. 근데 중동 중에서 가장 체계가 덜 잡혀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점거하기 만만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기지 세우기도 괜찮고 하는 곳이 어디냐라고 봤을 때 바로 이 해적 연안이었던 아랍에미리트, 이곳이 영국이 군침을 삼키기가 좋은 곳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이 처음에 이 지역을 보호령으로 삼은 거는 별다른 기대를 했다기보다는 일단 자기네들 기지를 삼을 곳, 베이스 캠프를 삼을 곳으로 점령을 했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단 점령을 하고 나서 여기 뭐 먹을 거 없나 라고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석유가 나온 거죠. 이 석유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곳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영국이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했던 그 군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산업자금 등 그 중에서 거의 23%에 가까운 그 물량을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나오는 석유로 충당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대전 중에서 연합군 승리에 큰 이바지를 했던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은 바로 이 지역이에요. 아랍에미리트 없었으면은 영국이 말라 죽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막대한 물량을 가진 그런 연합군의 공세를 추축군이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백기를 올리게 된 거죠.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보호령으로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독립을 하게끔 되는 거죠.
독립을 하게끔 됐는데 그 당시에는 옆에 붙어있던 바레인이라든지 카타르 이런 나라들 들어봤죠. 카타르는 이제 월드컵 열리는 그곳 맞아요. 그 바레인 카타르도 원래는 이 아랍에미리트의 연합국가 중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탈퇴를 하죠. 탈퇴를 하고 현재 있는 7개 토우국만 아랍에미리트가 되어서 12월 1일, 1971년이죠. 1971년 12월 1일에 공식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독립기념일을 삼게끔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엄청 짧잖아요. 이게 50주년이에요. 맞아요. 이번 2021년이 바로 아랍에미리트 독립 50주년입니다. 그래서 현재 왕실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아랍에미리트 독립 때 연관이 있던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들의 직계 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현재 아랍에미리트를 계속 다스리고 있고,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그 정재계에 대한 현지인들의 인식은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뭘 하느냐. 사실 독립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독립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초창기에 그러니까 부족한 산업 기반이라든지 뭐 남겨진 게 있어도 이걸 쓸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석유 산업이 있긴 있는데 영국인들이 다 해왔던 거잖아요. 그거를 자신들의 힘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상당히 무리였던 거죠. 그래서 초창기부터 애초부터 해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많이 수입해 와요. 노동력을 수입해서 와요. 가장 많이 오는 곳이 어디냐? 인도, 파키스탄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서 많이 데려오고, 그리고 동남아에서도 오고, 그리고 이걸 운영할 만한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도 와야겠죠. 유럽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되고요. 그리고 한국인들도 이때 석유 산업 그 노동자로 많이 오게끔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가서 일을 하는 것은 상당히 초창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한창 독일에 가서 많이 일을 할 때가 있었죠. 70년대, 80년대. 그때 아랍에미리트에도 많이 갔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인데 그때 이미 해외 그 자본을 저희가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동자들을 이제 파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이 아랍에미리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실제로 현대화가 되는 거,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고층 빌딩 막 올라가고 이런 역사는 극히 최근의 일이에요. 21세기 이후 일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스카이라인 있잖아요. 아랍에미리트 하면 딱 그 두바이 하면 쫙 연상되는 그 고층 빌딩이 질비한 그 스카이라인은 15년 전만 해도 없던 것들이에요. 없던 것들이고 사실상 그냥 사막이었던 곳에 지금 그냥 10몇 년 되는 사이에 그게 다 세워졌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왜 이러냐? 왜 이런 좀 표현이 부적절하긴 하지만은 저희가 돈지랄이라고 하죠. 이걸 왜 하느냐라는 거죠.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석유가 떨어지니까요. 석유 이후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석유가 이 유가라는 게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이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갈되거나 있더라도 가치가 떨어지거나 둘 중 하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그 핵심 산업은 무엇이냐? 컨텐츠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잡은 컨텐츠는 뭐냐? 관광이에요. 이 사막과 같은 땅에 누가 관광을 온다고 해? 라고 하면은 그냥 그러면은 이 사막이라고 우리가 그냥 뭐 계속 메마른 상태로 냅둘 거냐? 아예 발상을 바꿔서 이 사막을 완전히 지상 낙원으로 바꿔버리자라고 놀랍게도 그런 모험적인 그런 정책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돈은 많으니까 있는 돈을 다 퍼부어서 그래서 이것이 돈이 모이는 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관광자원 육성 등의 목적으로 국가를 이제 현대화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면은 관광을 하려는데 솔직히 여기 사막이에요. 사막에 뭐 볼 게 있다고 와요.
그런데 두바이는 생각이 달랐던 거죠. 지도를 딱 펼쳐보면은 딱 2, 3, 7 나라 딱 펼쳐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렇게 있는 세계지도를 평면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이제 왼쪽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오른쪽에 아시아에 있는 그런 세계지도를 우리가 많이 펼쳐보게끔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준 세계지도에서 중심이 어디냐 이거죠.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딱 두바이예요. 정말 놀랍게도 정말 세계의 배꼽에 위치한 단전에 위치한 곳이 두바이예요. 그러면은 바꿔서 말하면요, 전 세계 웬만한 곳에 다 직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바이에다 공항만 잘 지어놓으면은 전 세계 캐나다도 직항으로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호주도 직항으로 간다고 할 수 있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남아메리카 국가들도 직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예요. 물론 뭐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경유를 많이 하게끔 되긴 하는데 두바이 공항에서는 웬만큼은 다 직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엄청난 접근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주요 국가들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의 직항으로 그냥 슉슉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메리트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세계에서 의외로 몇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와가지고 여기서 한 달, 두 달 이렇게 살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잠깐 와가지고 찍고 가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여기서 직항으로 다 갈 수 있다는 거는 전 세계에 만약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다 치자. 그럼 이제 태평양 건너가서 가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 동해안쯤에서 한국으로 온다 그러면 그거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은 두바이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죠. 두바이 찍고 한국 가.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두바이를 다 찍고 갈 수 있게끔 허브 위치를 자처를 하고 나선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두바이에 체류하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꼬셔야 될까요? 최고의 관광 자원은 쇼핑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려한 빌딩들 건물들의 본 목적이 뭐냐? 쇼핑몰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물품들이 두바이에 다 모일 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아랍에미리트라고 해봤자 특산품이 별다른 건 없어요. 별다른 건 없어요, 진짜로. 뭐 그 대추야자 이런 게 좀 유명하고요. 뭐 이렇게 낙타비누 이런 것들이 있긴 있는데 그거 가지고 돈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산품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유명한 건 다 들여놓는 거예요. 다 들여놓고 모든 기념품이 여기 다 있다. 여기서 3박 4일 편안하게 머물면서 모든 쇼핑을 다 하고 레저를 즐기다가 가세요 라는 게 전략이 됐는데 그게 놀랍게도 먹힌 거죠. 3박 4일 정도 보기에는 여러분들 뭐 두바이에 있는 그런 건물이나 이런 것들 살면서 한 번쯤은 보고 싶지 않나요? 한 번쯤은 볼 가치가 충분히 있고 그런 쇼핑몰들도 뭐 쇼핑을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일단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웬만한 분들이 오셔서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런 것을 가지고 전략을 삼으니까 실제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모여들고 그 다음부터 소문이 퍼진 거예요. 뭐 두바이에 있는 분수쇼라든지 뭐 엄청난 그런 이제 부르즈 할리파의 위용이라든지 버즈 알 아랍이라든지 막 럭셔리한 그런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아랍 국가의 이미지를 싹 바꿔버리고 럭셔리한 이미지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변 국가들이 아랍에미리트의 정책을 하나둘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뭐 카타르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이 돈만 있다. 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돈만 있다고 하면은 이런 현대화 정책을 모방하기 시작하고 중동 전체에 지금 고층 빌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 이런 게 뭐 순탄했느냐? 그러면은 그렇지는 않았던 거예요. 21세기만 해도 크게 세 차례의 위기가 이 아랍에미리트에 닥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무엇이냐?
9.11 테러죠. 9.11 테러 때 이 테러에 무슬림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었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가 그 당시에 탈레반을 지원했다라는 그런 이유로 미국 및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요. 미국과의 관계는 그 이후로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 및 서방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아랍에미리트를 마냥 제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우리가 조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위기가 찾아오죠. 이제 적극적으로 부르즈 칼리파도 막 짓기 시작하고 막 삼성도 들어오고 막 그 전 세계 유수 기업들이 두바이로 모이기 시작하는 그때쯤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때쯤에 2008년에 엄청난 경제 위기가 전 세계를 휩쓸게 되죠. 그러면서 두바이가 진짜로 파산 직전까지 가게끔 돼요. 그래서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를 도와줘야 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부다비나 두바이나 다 아랍에미리트 전체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휘청거릴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건물이 막 지을 때 괜찮은데 짓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그 노동자들은 정말로 그대로 짐을 싸야 되고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다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고 이렇게 되면은 누가 남아가지고 이 건물을 마저 지을 것이며 이 국가를 운영을 하죠.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2008년에 정말 큰 위기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든 투자를 다시 유치하고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서 극복을 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3차 위기인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곳을 먹여 살리는 것은 뭐다? 관광 자원이죠. 관광 자원이면은 사람이 와야죠. 공항에 사람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허브든 뭐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코로나 위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정당하게 모으기가 너무 힘든 시기이고 지금 아랍에미리트의 산업 기반이 너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올해 이제 아주 큰 행사 중에 하나로 도쿄 올림픽이 열리죠. 그런데 지금 도쿄 올림픽 상황이 어떻죠? 그 일본 분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일본 분들 내에서도 이거 진짜 해야 되냐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죠.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이게 코로나 위기에서 자유로울지 그걸 보장할 수 없고 일단 올림픽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물론 순수하게는 스포츠의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엄청난 경제가 모이는 거잖아요. 경제 정치가 모이는 건데 정치인들도 지금 도쿄에 가가지고 그걸 축하해주거나 이러기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인들도 여기에다가 지금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 참 큰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적인 행사가 잘 끝나면 좋은데 그걸 보장할 수 없는다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두바이가 똑같아요. 올해 10월 달부터 내년 3월까지가 두바이 엑스포 기간이거든요. 이것도 도쿄 올림픽과 똑같은 게 원래 작년에 해야 됐을 거죠. 2020년에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미뤄진 거예요. 당연히 미뤄야 됐겠죠. 그런데 올해까지 미루면은 정말 큰일 나니까 굶어 죽으나 코로나로 죽으나 그게 그거다. 그래서 참 모험이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도쿄올림픽과 매우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엑스포라는 그걸 하면은 그러면은 6개월 동안 정말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많은 돈을 쓰고 가고 그걸 통해서 이 두바이에 홍보가 되고 그런 경제적인 부스트 효과를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모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백신을 맞았다라고 하더라도 현재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에서 그게 예상했던 대로 진행이 되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현재 이 델타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보고된 곳이 바로 인도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인도의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또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엑스포를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고, 엑스포가 지나간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사람들이 모였다 한들 코로나로부터 과연 자유로울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곳이 어떻게 이제 관광지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 아랍 국가 하면은 아랍어 들릴 것 같죠? 당연히 아랍에미리트의 모국어는 아랍어죠. 일단 국가 이름에 아랍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곳의 인구 비율 및 실제 이곳의 사용 언어가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이곳의 인구 비율을 보면요, 현지인이 12%에 불과해요. 외국인이 88%입니다. 이게 뭐 통계마다 약간 달라지는데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아랍어 쓰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인도나 파키스탄만 해도 아랍어를 쓰지 않잖아요. 물론 무슬림들은 쿠란을 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랍어를 배워요. 배우는데 그 아랍어를 배우는 거랑 그걸로 실제로 소통하는 것은 다른 거죠. 실질적으로는 영어 화자가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소통을 하게끔 되는 거죠. 아랍어로 소통할 일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이 분위기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온다고 한들 공용어가 거의 영어에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곳의 인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아주 희한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곳이 사회 유지가 될까 싶을 정도로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일단 대부분이 다민족이죠. 다민족인데, 그러니까 익스패트라 그러거든요. 청장년 이제 해외 노동자들인데, 이 사람들의 나이대가 대부분 3, 4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본인 혼자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자녀는 대부분 나이대가 어떻게 되느냐? 갓 태어났거나 이제 많으면은 10살 정도, 이 정도 되는 거죠. 진짜 많으면 한 15살 정도? 이 정도 되겠죠. 그럼 그 어린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회 구조인 거예요. 근데 이 어린이들이 모두 다민족이에요. 그리고 한 중학교 이후로 넘어가면은 그러면은 인구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거죠. 대부분의 인구가 다 TCK이고 대부분의 인구가 다 다민족이고, 그리고 이 국가들이 다 국가별 부의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은근한 계급화가 은근하지 않고 거의 대놓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인도나 파키스탄의 그 노동자의 연봉하고 동남아 노동자의 연봉하고 한국 노동자의 연봉하고 그리고 유럽 노동자의 연봉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최상계층엔 누가 있느냐? 여기 현지인들, 이마라티들이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른 부에 따른 계급화가 확연히 존재하는 그런 곳인 거죠. 그런데 다 섞여 있어요. 그러면은 또 산업 현장에 돈을 벌러 온 사람들이, 이곳은 남자들이 사실 많이 온다는 거죠. 일단 무슬림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돈 벌러 오는 게 사실 더 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남초 현상이 아주 극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혼자 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제 가족이 있어서 여성이 오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일단은 와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남성 기준으로 오게끔 되니까요. 그런데 뭐 그렇다고 여성들이 살 수 없는 곳이
살 수 없는 곳이냐라고 하면 그 반대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랍에미리트는 그 아랍 국가 중에서 가장 개방적인 정책을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관광지나 쇼핑몰들은 오히려 여성 친화적인 그런 곳이 많을 거라는 거죠. 많고, 그리고 비교적 다른 아랍 국가에 비해서는 여성들에게 개방적인 편이다라는 거죠. 뭐 일례로 대중교통이나 이런 데 가면은 여성들만 갈 수 있는 그런 칸이 따로 있을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도 그러니까 여성들이 갔을 때 할인해주는 그런 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별도로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기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랍에미리트에서. 그런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곳의 종교는 국교는 뭐다? 국교죠. 여기는 이슬람교다. 이슬람교고 이슬람교 수니파에 속하는 나라다 라고 하면 돼요. 이슬람교 대부분이 수니파이긴 해요. 수니파, 시아파 둘로 나뉘는데 많은 인구수가 수니파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예전에 봤을 때는 뭐 수니파가 조금 온건한 이슬람, 뭐 시아파가 조금 이렇게 좀 강경한 이슬람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는데 그게 꼭 맞는지도 모르겠고요. 사실 이거는 그쪽에 대해서 잘 아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야겠죠. 아무튼 여기는 수니파다 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가장 초창기에 이제 이슬람교의 선지자인 무하마드가 이제 처음에 이 이슬람교를 창시했을 때부터 이슬람교가 이미 확산됐던 그런 곳이다. 그래서 이슬람교의 아주 뿌리가 깊은 곳이다 라고 보면 되고요. 당연히 현지인 이마라티들은 100% 무슬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해외 노동자들도 당연히 무슬림들이 많겠죠. 무슬림 국가에 노동을 오는데 무슬림 배경을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잖아요. 적응에. 그러니까 일단 파키스탄은 사실 엄청난 무슬림 국가죠. 제가 예전에 237을 가다 이렇게 237 나라 다 이렇게 열거할 때 파키스탄을 무슬림 국가인데 제가 힌두교라고 잘못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아주 큰 실수였죠. 파키스탄은 뿌리 깊은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인도랑 한 나라였다가 종교 갈등 때문에 떨어져 나온 나라죠. 그러니까 엄청난 무슬림 국가고, 그리고 인도도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죠.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상당히 많은 나라죠. 그러니까 그 이슬람교도 인도인들은 아랍에미리트 와가지고 적응하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그런 인도 무슬림, 그리고 인도네시아 엄청난 무슬림 국가죠. 거기서도 오기도 하고, 그리고 동남아에도 무슬림들이 적지 않게 있죠. 그분들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인근 중동 국가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노동자들도 상당수가 무슬림들이 온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현재 이 아랍에미리트의 무슬림 인구는 78%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은 5명을 만나면은 4명은 무슬림이다 라는 거죠. 상당한 숫자죠. 그런데 이슬람교의 역사라는 게 언제부터죠?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사역을 한 이후부터잖아요. 그러니까 한 이제 700년대, 800년대, 한 7, 8세기 뭐 이때부터 본격적인 이슬람교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냐 이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곳에도 기독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추정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기에 있는 유적 중에서 이제 아부다비에 작은 섬이 하나 있어요. 시르바니 야스라는 섬인데, 이 섬에서 기독교의 한 종파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카톨릭의 한 종파라고 볼 수 있는 동방 정교회의 한 종파라고 볼 수 있는 네스토리우스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경교라고 하죠. 이 유적이 이제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파 유적은 전 세계에서 많이 발견돼요. 중국에서도 적지 않게 발견되고요. 그리고
한때는 뭐 신라에서 발견되었다. 신라에 뭐 경교가 들어왔었다. 막 이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물론 그거는 확인된 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돌 정도로 이 네스토리우스 파 유적은 많이 발견되는데요. 그 이유는 애초에 이 그 종파 자체가 그런 걸 많이 만드는 종파예요. 뭔가 상징물들을 많이 만드는 것을 되게 이렇게 권장하던 그런 종파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남아 있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 네스토리우스 파 유적이 발견될 정도면은 이 네스토리우스 파가 메이저한 종파가 아니거든요, 절대. 다른 기독교 그런 종파들이 안 들어와 있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발견된 곳이 본토도 아니고 작은 섬나라예요. 작은 섬이에요. 나라도 아니에요. 작은 섬이에요. 아주 작은 섬에서 그게 발견될 정도면 본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럼 그게 왜 지금 없느냐? 이슬람교가 확산되면서 기독교적인 것들은 다 부숴버리거나 어떤 조치를 취했을 거니까.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것은 그런 섬나라의 경교 유적에 불과한데, 그런데 실제로는 이 본토에서도 상당한 기독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농후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슬람교가 확산되면서 지금은 완벽한 이슬람 국가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면은 이곳에서 종교 활동이 어떻게 되느냐? 뭐 정말로 기독교 믿으면은 잡혀가느냐? 아랍에미리트에서 기독교를 믿으면 잡혀가느냐? 그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구글 맵으로 딱 해가지고 교회 또는 church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은 꽤 많이 나와요. 교회가 존재를 하죠. 그런데 자, 이 교회는 어떤 목적일까요? 해외에서 와 있는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 중에는 상당한 수의 기독교인들도 있겠죠. 카톨릭도 있겠죠. 이들을 위한 성전은 존재를 하고요.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종교 건물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아랍에미리트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해외에서 많은 노동자들을 유입해야 되는 다른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는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뭐가 안 되는 거죠? 현지인한테 복음 전하는 게 안 되는 거죠. 무슬림 대상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중국도 사정이 비슷하겠죠. 중국도 허가받아서 운영하는 교회들이 엄연히 존재해요. 그래서 표면상으로는 중국이나 아랍에미리트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해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랑 전도 선교의 자유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막을 수도 있는데,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해외 자본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해외 자본도 들어와야 되고 해외에 있는 유능한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일부분 조금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이건 좀 빡세다 싶은 그런 샤리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랍어로 길, 그러니까 교리라고 보면 돼요. 이슬람 교리가 섞인 그런 법들은 조금 약하게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곳의 생활 및 문화는 철저하게 이슬람교에 근거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이슬람교의 5대 기둥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는 신앙 고백.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이다 라는 거죠. 자, 알라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뭐 테크니컬하게 같은 분이라고 한다 쳐도 뒤에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알라의 유일한 사도이다 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제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아랍어로 이야기한 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거든요. 이거를 여기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라는 것을 믿지는 않는 거죠. 그게 매우 큰 차이죠. 매우 큰 차이죠. 구원 사역이 완성되었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냐라는 큰 차이를 가지고요. 예수를 믿어요.
여기 사람들이 믿는데요. 뭐라고 믿냐면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가 아주 큰 거죠. 그래서 이슬람에서 규정하는 아마 24인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가 바로 예수일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참 선지자로 등장한 사람이 무함마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 5번씩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그 5번 예배 시간이 이제 이 아랍 국가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는 곳곳에 전광판으로 공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그 삶의 모든 부분에 파고들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이 자선. 그래서 이게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뭔가를 쇼핑을 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아마 마주치게 될 것이 자선 뭐 저금통 같은 것들일 거예요. 물론 그거 한국에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는데요. 그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자선은 바로 이슬람 교도의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자선인 거죠. 그거를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물건을 살 때 단돈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자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다 배치를 해놓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쇼핑몰이나 이럴 때 갈 때 뭐 자선 그런 앞에 저금통 같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뭐 결시가동 돈거나 이런 것과 이제 비슷하게 쓰이긴 하는데 이곳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끼는 감정은 많이 다를 거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슬람 교도로서의 의무인 자선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하게끔 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거 있죠. 라마단, 금식이죠. 한 달간의 금식 기간을 가지게끔 되고, 또 마지막으로 성지순례, 이제 메카죠. 메카로 이제 성지순례를 아마 일생에 한 번은 반드시 가야 될 거예요. 반드시 가가지고 거기서 성지순례를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는 아랍에미리트랑 매우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키기엔 매우 쉽겠죠. 비교적 쉽겠죠. 그리고 모든 뭐 명절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이슬람 기준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명절이라 그러면은 설날, 추석, 구정과 추석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외의 공휴일들은 대부분 국가의 어떤 기념일이나 광복절 뭐 이런 큰 기념일이나 또는 이제 그 한국의 주요 종교인 기독교 카톨릭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그 다음 불교의 이제 그 기념일인 석가탄신일, 이런 것들이 이제 휴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100% 이슬람 교회 교리에 이거 해가지고 명절이 설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슬람교의 근거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 색채가 약하다고 해가지고 과연 아랍에미리트가 나일론 이슬람인가 라고 하면은 얘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세계 각국에서 온 모든 다민족들을 모두 이슬람교 양식대로 교육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러니까 이 교육 컨텐츠는 100% 이슬람 그걸로 들어올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적이어야 되고요. 국제적이어야 되고 오히려 약간 종교 중립적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되게 세속적인 방향으로 많이 빠질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슬람 교에서는 보다 자유로운 영적으로 파고들 틈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참 그 아랍 국가, 엄연히 아랍 국가이고 포교가 절대 금지된 곳이기 때문에 그 뭐 아랍에미리트를 전도하겠다, 뭐 아랍에미리트의 사람들을 뭐 복음화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 아랍에미리트라는 곳, 그리고 이제 두바이가 21세기 로마와 같은 곳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듯이 지금은 두바이의 모든 공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항공시대의 모든 길은 두바이로 통하기 때문에 21세기 로마가 될 수 있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로마와는 좀 다르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전통성이나 그 컨텐츠가 상당히 약하다는 거죠. 저는 로마도 맞는 표현일 수 있지만 조금 더 나아가자면은 요셉이 들어갔을 때의 애국과 상당히 닮은 곳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랍에미리트를 전도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도 선교를 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세상에 아무도 어느 곳도 없으니까. 그 무슬림 국가들 모든 것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직접적인 선교로 접근하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좀 무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잡혀가는 게 무섭거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거 그렇게 강팍하게 막아놓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이 현대 사회에서 뭐 무슬림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영적으로 점점 기독교인들의 힘이 약해지는 거는 기독교인 책임이죠. 그러면은 그걸 뭐 막 강한 믿음과 막 뭐 죽음을 불사하는 뭐 그런 선교에 막 불타는 마음으로 어떤 나라에 가가지고 막 선교를 하겠다, 난 전도 선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게,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그러니까 말은 뭐 틀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도를 상당히 많이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 대신 이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듯이 개인과 가정 단위 그런 예배를 이 곳에서 차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개인이 누리는 건 뭐라고 못해요. 그거를 전하지만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녀가 이곳에서 조용히 예배 드린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라고 보는 거죠. 뭐 이곳의 법 존중하면서, 아랍에미리트의 법을 존중하면서, 아랍 국가들의 법을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잖아요. 그거를 24시 누릴 수 있는 영적 통신망, 그걸 갖춰놓고 누린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걸 보는 게 진짜 믿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랍에미리트가 애굽하고 상당히 닮은 이유는 그 요셉이 들어갔을 때,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애굽의 상황이 극도의 풍년과 극도의 흉년이 이제 곧 찾아올 그런 시간이었죠. 7년간의 풍년과 7년간의 흉년이 곧 찾아올 시간이었죠.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게 중요한데, 이 풍년 동안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지 이 흉년 때 그 애굽이 전 세계를 오히려 살릴 수 있는 국가가 되는가, 그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던 시점에 요셉이 그 답을 준 거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때 그것이 쌀이었다면은 지금 아랍 국가들,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쌀은 바로 석유인 거죠.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7년 풍년의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걸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불을, 현재 축적된 불을 어떤 식으로 경영을 하는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부가 불을 낳는 전략으로 현재 그거를 전적 투자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악재가 터진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흉년이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사라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갈급한 건 무엇이냐? 돈이 아니라 컨텐츠인 거죠.
돈은 많죠. 돈은 많은데 석유 이후에 재앙을 막을 만한 전문인 컨텐츠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곳에서 지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크게 세 가지 산업이 있다고 보면 돼요. IT, 건축, 에너지죠. 이 세 가지와 관련된 전문인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교에 상관없이. 그러면 이들 전문의들이 왔을 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상황은 뭐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아주 불균형한 인구비, 그리고 다민족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점들, 그리고 모두 다 TCK인 점들. 학교에 갔는데 다 TCK인 거죠. 그러면 이들의 교육 환경이 과연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냐는 거죠. 이들을 국제적으로 교육하고 이 TCK들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콘텐츠가 당연히 필요해요. 그래야지 사회 안정이 되지. 그리고 아랍 국가들 특유의 문화 중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관시랑 비슷한 건데 와스타라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인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족으로 인정받는 순간 그때부터는 너무 모든 것이 편해지는데 그 전까지는 모든 것이 너무 불편한 그런 거라고 보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곳에서 사업하는 분들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에서 사업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 종잡을 수 없음에 너무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 선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 와스다라는 게 하나님이 여는 문일 수도 있고 반대로 모든 것을 막는 그런 장애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뭐 이곳의 현지인들을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라고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맞지 않다는 거는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맞는 답인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정말 아랍에미리트 사람들에게 필요한 답을 주고 그리고 이곳이 정말로 세계적으로 뭐 로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랩런트들은 어떤 컨텐츠를 들고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237 나라 5천 종족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237 나라 중에 이제 한 나라가 아랍에미리트인 거죠. 그런데 이 아랍에미리트에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몇 종족쯤 될까라고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는데 200종족이 여기 있다고 해요. 그리고 다민족들을 위해서 TCK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 와 있는 다민족들, TCK들은 본국에서는 상당한 엘리트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엘리트가 될 가능성도 있는 사람들이고요. 이것을 위해서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락방 전략이라고 할 때 얘기하는 것들이 뭐죠? 다락방, 지교회, 미션홈, 그리고 팀사역, 순서가 좀 바뀌었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 전문교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5가지 전략이 어떤 건물과 형태가 있어야지만 꼭 가능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5가지 전략에 가장 합당한 곳이 또 어디인가? 이거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석유 이후 시대. 석유는 어디까지나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이끌던 동력이거든요. 4차 산업과 5차 산업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것은 굉장히 아랍에미리트에 있어서 중요한 숙제인 거죠. 그리고 이곳의 지도자들이 그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인지하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답이 있느냐?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답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컨텐츠로 들고 오느냐라는 거죠. 아랍에미리트야말로 그 당시의 애굽처럼 요셉이 필요한 그런 나라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랩넌트 여러분, 예전에 뭐 어떤 WRC나 이런 데 가면은 찬양의 밤 이런 이제 찬양을 막 하고 그럴 때 이제 이게 뒤로 갈수록 점점 뜨거움이 약간 약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랩넌트 대회 시간인데도 이렇게 핸드폰을 본다든지 이런 랩넌트들이 덜어 있었죠. 그러면은 중간에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 랩넌트들 지금 이 귀한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 랩넌트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핸드폰을 보는 랩넌트들은 나중에 꼭 무슬림 선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그 이야기를 이렇게 농담 삼아서 그런 선포를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그 무슬림 선교의 이미지가 그러니까 그 예전 이제 그런 교회에서 무리하게 갔다가 막 잡혀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는가? 그게 사실은 진짜 선교이고 출발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쯤 아랍에 있는 국가들은 뭐 이렇게 공부할 그런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저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관심이 별로 없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랑 이렇게 다른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게 현장성이라는 게 생기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많이 실질적이 되고 많이 더 깊은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하게끔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이나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종교나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마음껏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오늘 소개해드린 아랍에미리트라는 국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아부다비나 두바이 그 안에 속해 있는 7개의 토호국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특히 실질적으로 다민족 이슬람 국가인 것도 맞지만 다민족 국가라는 게 사실은 더 맞는 거죠. 맞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오래 머무를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오래 머무를 사람들이 아니라 있다가 본국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거나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237 양성소일 수 있다. 어떤 컨텐츠로 자라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런 아랍에미리트의 이미지랑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지랑 얼마나 맞는지 아니면 얼마나 새로운 것을 이렇게 듣게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저도 뭐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게 되었는데 일단 저랑은 좀 인연이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 저도 좀 각별히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컨텐츠를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결단했다라고 하면은 뜨거운 가슴으로 기도하기에 앞서서요. 한번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진짜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될 거고 237과 5천 종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한번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237을 가다를 오랜만에 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네요. 이 가장 여러분들이 기대하던 그런 시간 중에 하나였는데 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다 237을 가다를 듣고 싶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얘기 나왔던 게 썽탐인데 썽탐 언제 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랩넌트 보이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영향가 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볼 생각이고요. 오늘 237을 가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작은 소리 랩넌트 보이스와 함께 237을 가다 아랍에미리트 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